양평을 뒤흔든 충격 실화. 아내가 남편의 친형과 아이를 가졌다.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극. 북한강이 고요히 흐르는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 박 여사 댁의 이야기는 한때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낡고 삐걱거리는 그 집 대문 뒤에는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 올해 25살인 최민서 씨는 동네에서 참하고 얌전하기로 소문난 새댁이었습니다. 20살 갓 넘어 박 여사의 막내 아들 지훈 씨와 결혼했죠. 처음에는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민서 씨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민서 씨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성품으로 온 동네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결혼식 날, 지훈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게.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지훈 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결국 공장 기술자로 일하러 먼 남쪽 울산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몇 년 안에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말이죠. 그날 이후 낡은 기와집에는 민서 씨와 시어머니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1년, 그리고 또 한 해가 흘러도 지훈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걸려오는 짧은 통화와 매달 붙여오는 생활비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속에서 살아가던 민서 씨는 때때로 한밤중에 서러움이 북받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몇 번이고 다독였습니다. 아가, 힘들어도 좀만 참으려무나. 시집 온 여자치고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우리 지훈이가 너를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된 게야.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훈 씨의 친형인 현우 씨가 몇 년간의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살에 그는 건장하고 어른스러웠으며 재수인 민서 씨를 세심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민서 씨는 그저 아주버님의 친절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을 싹 틔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오후,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박 여사 댁 며느리 말이야. 요즘 배가 자꾸 불러오는 것 같지 않아? 임신한 것 같은데. 근데 남편은 울산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 그럼 그 뱃속의 아기는 대체 누구 애란 말이야?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마음 착한 이들은 안타까워하며 혀를 찾고 입이 거친 이들은 뒤에서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평소 엄격했던 시어머니 박 여사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무거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민서 씨는 불러오는 배를 감싸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멀리 있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 바로 남편의 친형과 저지른 잘못의 결과였습니다.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가정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한 여인은 죄책감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엄격한 시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집에 사랑과 믿음을 보내며 밤낮으로 일하던 남편은 자신의 등 뒤에서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이 젊은 며느리의 임신이 단순한 뜬소문을 넘어 한 가족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비극의 도화선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흔들림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해 초봄, 양평에는 늘 보슬비가 내렸고 찬 바람이 낡은 기와지붕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빛바랜 붉은 기와집, 민서 씨는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국도로 이어지는 흙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지훈 씨가 울산공단으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을 배웅하던 날,
민서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제쯤 돌아올 수 있어요? 지훈 씨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2년만 고생하자. 돈 착실히 모아서 우리 집도 새로 고치고 해야지. 집에 있는 동안 몸 잘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그 약속은 민서 씨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급하게 걸려오는 전화는 돈 문제, 회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젊은 아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그리움과 외로움이 쌓여가는지 멀리 있는 지훈 씨는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이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그래도 참고 견뎌야지. 우리 지훈이도 저 멀리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민서 씨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차가운 이불을 끌어안고 남편의 품을 상상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 씨의 형 현우 씨가 몇 년간의 도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 씨는 동생 지훈 씨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세상 물정에 밝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낮고 따뜻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집에 온 첫날부터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어머니와 재수를 도와 마당을 쓸고 낡아빠진 대문을 수리했습니다. 놔둬요 재수씨, 제가 할 테니. 현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어색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제가 하던 일인데요.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실 테니 좀 쉬세요. 쉬긴 뭘 쉬어요. 오랜만에 어머니랑 집안일 돕는 건데. 그리고 그는 민서 씨를 흘끗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여자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요. 그 말에 민서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혼자 힘든 집안일을 돕는다는 뜻일 거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현우 씨는 수시로 집안일에 나섰습니다. 장을 대신 봐 오기도 하고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돌아오니 내가 마음이 놓인다. 너한테 덜 미안하기도 하고. 민서 씨는 말없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가까운 남자의 관심은 기나긴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현우 씨가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재수 씨, 이거 좀 먹어요. 어머니랑 같이 드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우리 지훈이가 멀리 있으니 재수 씨가 고생이 많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민서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이 숨겨왔던 힘든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 뭐 지훈 씨만 빨리 돌아오면 좋겠어요. 현우 씨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젊은 여인의 마음은 이상한 떨림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가 집에 머물게 되면서 집안의 공기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녹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서 씨는 부엌에 나갔다가 이미 차려진 아침상을 보고 민망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주버님,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건 제가 할 일인데요. 현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집안일이 누구 일이라고 정해져 있나. 그리고 재수 씨 혼자 애쓰는 거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가벼운 말이었지만 민서 씨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가 남편의 형이라는 사실, 가족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헛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현우 씨의 관심은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대비가 쏟아져 온 마을길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민서 씨가 널어놓은 빨래를 걷다가 마당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현우 씨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따뜻한 숨결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괜찮아요, 재수 씨? 현우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서 씨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더듬거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거센 빗소리와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에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현우 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 씨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낮에 자신을 바라보던 현우 씨의 걱정스러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이 모호한 감정이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안 돼, 민서야. 넌 지훈 씨 아내야. 저 사람은 네 아주버님이라고. 한 발짝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이성은 한낱 이성일 뿐 감정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 씨가 그녀의 기침 소리를 듣고 말없이 방문 앞에 감기약 봉지를 놓아두었을 때 민서 씨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편은 자신의 기침 소리 하나 알아채지 못하는데 눈앞의 남자는 이토록 세심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시어머니 박 여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 씨가 외출한 틈을 타 그녀는 민서 씨를 불러 앉히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요즘 보니 우리 현우가 너를 좀 과하게 챙기는 것 같구나. 아무리 한 집안 식구라도 남들 눈이 있으니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 괜한 헛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민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하지만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짖음과 마음속에서 몰래 피어나는 설렘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 씨는 소에게 먹일 풀을 베러 가자며 민서 씨를 불렀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현우 씨가 손을 뻗어 그녀의 땀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너무 힘들어 보인다. 지훈이가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시키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은 가벼웠지만 민서 씨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공허함을 정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접촉 하나만 더 있다면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붉은 저녁 노을이 푸른 논의로 길게 펼쳐졌지만 민서 씨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온 마을이 짙은 장막 같은 빗속에 잠겼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기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집 제사에 간다며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둘이서 집 잘 보고 비 오니 전기 합선되지 않게 조심하거라. 난 좀 늦을 게다. 낡은 기와집에는 현우 씨와 민서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공간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서 씨는 방 안에서 낡은 옷가지를 꿰매고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의 발소리가 다가와 방문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재수 씨,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추울 텐데 창문 좀 닫아요. 현우 씨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 씨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닫으려던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현우 씨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순식간에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춥지 않아요? 현우 씨가 이상할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서 씨는 더듬거렸지만 온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현우 씨의 시선은 민서 씨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서 씨의 마음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순간 현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경계를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서 씨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안 돼요, 아주버님. 저는 지훈 씨 아내고 아주버님은 남편의 형이에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에요. 현우 씨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 여기 돌아와서 재수 씨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민서 씨는 침대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길어진 외로움은 그녀를 길 잃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우 씨의 다정한 관심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지붕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차마 터져나오지 못한 흐느낌을 감춰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는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연거푸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민서 씨는 방 안에 누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뒤척였습니다. 현우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내야 한다고,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억눌렸던 갈망의 불길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며칠 뒤 오후 민서 씨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또다시 현우 씨가 때맞춰 나타나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떨리는 손길 안에는 더 이상 저항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시작되었고 그 실수로부터 비극은 서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비 내리던 밤 이후로 최민서 씨의 마음에는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였고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하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한편 현우 씨는 한 번 경계를 넘은 뒤로는 더 이상 조심성을 유지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서 씨가 마당에서 채소를 씻고 있을 때 현우 씨가 다가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 갈수록 야위어 가네. 우리 지훈이 보고 싶어서 그런가? 민서 씨는 깜짝 놀라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그이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현우 씨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서 씨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지훈 씨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잘 지내? 집에는 별일 없고?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말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서 씨는 한숨을 삼키며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해요. 박 여사는 모든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인생의 경험이 많은 그녀의 예리한 눈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불을 정리하던 그녀는 현우 씨가 마당을 지나는 소리에 민서 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재수가 아주버님에게 보일 법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흔히 하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면 몸가짐을 단정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십상이야. 특히 집안 사람과 엮이는 날에는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살게 되지. 그 생각에 그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날 마당을 쓸던 그녀는 현우 씨가 뒤뜰에서
민서 씨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요. 내가 재수 씨 손해보게 하진 않을 테니까. 민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섬뜩한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민서 씨는 매일매일을 공포 속에서 보냈습니다. 자신이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불타는 듯한 시선은 민서 씨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밥을 먹던 중 박 여사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가, 요즘 네 얼굴이 너무 창백하구나.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라도 있는 게냐? 민서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요. 하지만 밥상 위에서 떨리는 그녀의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오랫동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와 숨겨진 말들이 하루하루 쌓여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모든 것이 폭발하고 저 끔찍한 비밀은 더 이상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운명의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최민서 씨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헛구역질, 이상하게 변해버린 입맛,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주째 소식이 없는 월경. 그녀는 너무 두려워 밤마다 잠을 설쳤고 벽을 향해 돌아누워 커져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 민서 씨, 요즘 얼굴이 뽀얗고 좋아졌네.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야? 민서 씨는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잘 먹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골에서는 여자의 임신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몸매가 조금만 변해도 사람들은 금세 알아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박 여사 댁며느리 임신한 것 같더라.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남편 지훈 씨가 집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서 씨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가 강가의 작은 집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어느 날 오후 민서 씨가 텐마루에서 심하게 구토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민서 씨는 겁에 질려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뭘 잘못 먹었나 봐요, 어머님. 하지만 빨갛게 충혈된 눈과 잔뜩 움츠린 그녀의 모습은 박 여사에게 최악의 상황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만약 내 짐작이 맞다면 우리 집안이 무슨 낯으로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을 본단 말이오. 한편 현우 씨는 필요 이상으로 태연한 척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집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민서 씨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정말 임신한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 민서 씨는 겁에 질려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끝장이라고요. 하지만 민서 씨의 회피와 공포는 오히려 비밀을 더욱 명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부터 외출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배를 가리는 손까지. 소문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소식도 없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 참 이상한 일이야. 이상할 게 뭐 있어. 집에 형이 있잖아. 듣자 하니 현우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던데. 그가시 돋친 말들은
매일같이 민서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녀는 모든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여사는 민서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거라. 내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냐? 그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민서 씨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눈물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깊은 밤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집 안, 고개를 떨군 젊은 여인과 분노를 억누르는 시어머니,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끔찍한 비밀.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그날 저녁 이후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박 여사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번뜩였습니다. 한편 최민서 씨는 늘 누군가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박 여사가 등 뒤에서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뱃속에 정말 아이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나중에 일이 터져서 온 집안이 망신당하게 만들지 말고. 민서 씨는 움찔하며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설거지통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박 여사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두 사람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외출하는 척했다가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보니 현우 씨와 민서 씨가 우물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바구니를 손에 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아무도 재수 씨 해치지 못하게 할 테니. 민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박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습니다. 머릿속에는 끔찍한 수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무슨 낯으로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을 본단 말인가. 한편 현우 씨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부엌에 단둘이 있을 때면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눈빛으로 민서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냥 우리 평소처럼 지내자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마. 민서 씨는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 감당할 수 없어요. 소문 하나만으로도 이 집안은 무너질 거예요. 현우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눈에는 고집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을 넘었고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후로 동네의 소문은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시장에 가면 민서 씨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틀림없어. 배가 저렇게 불러오잖아. 그런데 남편은 오랫동안 없었으니 쯧쯧 현우 그놈이랑 붙어먹은 게 뻔하지. 그 가혹한 말들은 민서 씨를 쓰러질 지경으로 몰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배를 끌어안은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잠든 후 현우 씨가 조용히 민서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민서 씨, 문 좀 열어줘. 할 얘기가 있어. 민서 씨는 겁에 질려 문틈으로 속삭였습니다. 가세요, 아주버님.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나도 더는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당신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게 할 순 없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나서서 책임질게. 현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서 씨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탄로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낡은 집안, 의심하는 시어머니, 막다른 길에 선 며느리, 그리고 고집스러운 아주버님. 세 사람은
어두운 비밀을 중심으로 위태롭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바람 한 점만 불어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최민서 씨의 배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불러왔습니다. 헐렁한 옷으로도 더 이상 가릴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집 밖으로 나설 때마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고 가시돋친 수군거림이 등 뒤에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갔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민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 던졌습니다. 어머, 엊그제만 해도 날씬하더니 이제는 배가 남산만해졌네. 근데 지훈이는 통집에 온 적이 없지 않나? 그 말에 민서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채소 바구니를 끌어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가 외출했다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현우야, 솔직하게 말해라. 민서 뱃속의 아이, 너랑 관련 있는 것이냐? 그 직설적인 질문에 현우 씨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주버님인데 설마 변명하지 마라. 박 여사가 분노에 차손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눈이 멀쩡한 장님이 아니다. 그동안 내 놈들 하는 짓 내가 다 봤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어서 사실대로 말해. 내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만들지 말고. 민서 씨는 방 안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뛰쳐나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위패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집안에 닥친 재앙을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입을 다물자니 수치스럽고 모든 걸 밝히자니 집안이 풍비박산 날 테지요. 민서 씨는 방 안에 누워 배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입덧을 할 때마다 뱃속 아이의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자신의 죄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가 돌아올 날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던 그의 눈빛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조용히 시장으로 가 마을의 늙은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낙태를 시키는 약에 대해 물었지만 한의원으로부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며느리를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 씨가 밥상에 막 앉았을 때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게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사실대로 말해라. 더는 이런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현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항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세요. 전 더 할 말 없습니다. 밥상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지만 밥알 하나 넘기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바나나 잎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동네의 소문은 잦아들기는커녕 온 친척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제사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친척들은 더 이상 평소와 같은 눈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 앞에서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소식도 없는데 민서는 배가 저렇게 불러왔으니 참 별일이야. 별일은 무슨, 집에 현우가 있는 걸 누가 몰라.
박 여사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제사 음식을 치웠지만 마음속은 수치심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나이든 아주머니들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박 여사네 집도 이제 복이 다했구먼. 며느리가 아주버님이랑 눈이 맞았으니 이보다 더한 망신이 어디 있겠어. 그날 밤 그녀는 낡은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하얀 종이를 펼쳤습니다. 몇 번이고 지훈 씨에게 편지를 쓰려 했지만 글자는 눈물에 번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고생하는 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지만 날마다 불러오는 며느리의 배를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민서 씨는 밖에서 들려오는 팬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뛰쳐나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훈 씨에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빌게요. 박 여사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셈이냐. 내 배는 이제 감출 수도 없을 만큼 불러왔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을 언제까지 속일 셈이냐고. 지훈이가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할 참이냐. 민서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요. 지훈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제가 무슨 낯으로 살겠어요. 어머님,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박 여사는 발 아래 쓰러져 오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할수록 집안의 수치는 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나도 더는 버틸 힘이 없구나. 지훈이를 오게 해야 한다. 아무리 아파도 한 번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어두운 구석, 현우 씨는 문 옆에 숨어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민서 씨를 찾아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이에게 알리면 모든 게 끝장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이 막다른 길에 몰리게 두진 않을 거야. 민서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예전처럼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현우 씨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만 민서 씨는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두운 비밀과 탄로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편지 한 통을 봉투에 넣어 아는 사람 편에 울산의 지훈 씨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짧게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급히 돌아오너라. 집에 큰일이 생겼다. 어미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편지를 보낸 후 그녀는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헐렁한 옷 아래로 솟아오른 며느리의 배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과연 이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버릴까? 밖에서는 늦어름 양평 하늘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진짜 폭풍이 위태로운 작은 집을 덮쳐 그나마 남아있던 평온을 모두 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비좁은 공장 기숙사, 지훈 씨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떨리는 필체, 눈물에 번진 잉크 자국, 내용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아들아, 급히 돌아오너라. 집에 큰일이 생겼다. 어미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편지를 읽은 지훈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붙잡았습니다. 지난 1년 넘게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집안은 평온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내 민서 씨는 통화할 때마다 늘 건강하다고, 어머니도 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큰일이 생겼단 말인가? 지훈 씨는 다음 날 바로 휴가를 내고 서둘러 북쪽으로 향하는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몇 번이고 아내에게 전화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고향집에서는 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더 이상 동네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옆 동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쑥덕거렸습니다. 듣자 하니 민서가 임신했다는데 남편은 1년 넘게 집에 온 적도 없다며? 그 집엔 형이 있잖아. 한 핏줄끼리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서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몸가짐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집안에 망신을 시키다니. 민서 씨는 채소 바구니를 든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섬돌에 주저앉아 배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불러오는 배는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지울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하루하루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이 시선들을 피해 어디로든 숨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고통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며느리의 나약함에 대한 분노와 큰아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원망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곧 끔찍한 충격과 마주해야 할 착하고 성실한 막내 아들 지훈 씨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흉흉한 소문 앞에서도 태연한 척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넌지시 물어오면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 안 씁니다. 그 태도는 박 여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집안 어른들을 모아 모든 것을 밝히려 했지만 지훈 씨가 돌아와 직접 마주하기를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민서 씨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착한 눈빛, 순박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내 배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를 용서해 줄까? 아니면 증오하며 나를 내쫓을까? 그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몇 번이고 죽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손이 닿은 배에서는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서 씨가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동안 지훈 씨를 태운 버스는 국도를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버스의 엔진 소리는 마치 고향집에 몰아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지훈 씨가 양평 땅을 밟는 날, 바로 그날이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무더운 오후, 마을로 들어서는 흙길은 붉은 먼지로 자욱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버스 경적 소리가 울리자 최민서 씨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툇마루로 나섰을 때 남편의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배낭을 맨 지훈 씨의 짙은 색 셔츠는 길 위에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 몇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에 민서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었지만 두 다리는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헐렁한 옷 아래로 뚜렷하게 솟아오른 그녀의 배. 그 모습을 본 지훈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입가에 피어오르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를 숨막히는 충격과 혼란이 대신했습니다. 민서, 당신, 지훈 씨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다구는 소리, 지붕 위로 스치는 나무십 소리, 그 모든 것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서 씨는 얼굴을 감싸 쥐고 차마 남편을 마주보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잠 못 이룬 밤들로 그녀의 얼굴은 초췌하게 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었다. 어머니, 지훈 씨가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서배가 왜? 질문은 채 끝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으로 현우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를 본 지훈 씨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 설마. 지훈 씨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외쳤습니다. 현우 씨는 굳은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나는 저 멀리서 피땀 흘려번 돈을 꼬박꼬박 보내줬는데 집에서는 민서 씨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제가 한순간 어리석었어요. 외로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 고백은 지훈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박 여사가 달려와 아들을 부축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죄인이다. 이 어미가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정신을 차리라고요? 지훈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내 형이, 내 아내가 세상에 이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민서 씨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지훈 씨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어둡게 굳은 현우 씨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어스름이 낡은 지붕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짜 폭풍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이 지나간 후 지훈 씨는 넋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툇마루로 나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이건 분명 끔찍한 악몽이야. 민서 씨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절규했습니다. 지훈 씨,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져? 지훈 씨가 획 돌아보며 핏발선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이걸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하는 거야? 당신은 날 배신했어. 부부의 연을 배신하고 이 온 가족을 배신했다고. 현우 씨는 기둥 옆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지훈 씨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형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친형이야. 어떻게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현우 씨는 입술을 깨물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잠긴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려다 이내 힘없이 팔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떨리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집안의 소란은 금세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 앞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이제 다 터졌구먼. 정말 망신이다. 망신. 아주버님이랑 눈이 맞았으니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살아. 박 여사가 집안에서 달려나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들 돌아가시오.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남의 집 불행 구경하지 말고 어서들 가시오. 하지만 그녀가 쫓아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친척들까지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당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한 집안 어른이 나서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댁, 이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오. 우리 가문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우리는 똑똑한 해명을 들어야겠어. 지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해명이요? 무슨 해명이 더 필요합니까? 제 아내가 저를 배신했고 제 형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로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는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우 씨는 조용히 대문 밖으로 빠져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비난이 따라붙었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야. 이러니 나중에 자식들이 무슨 낯으로 고개를 들고 살겠어. 박 여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수치심이 이 한순간에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최대한 멀리. 그는 어머니의 부름과 아내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저녁 어스름 속으로 사라졌고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전쟁터처럼 혼란스럽게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붉은 노을이 양평 하늘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고 끔찍한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비극은 더욱 잔혹해질 것입니다. 대문을 나선 지훈 씨는 곧장 강가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해졌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는 강둑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고통이 휘몰아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친형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가 배를 감싸 안고 울면서 뒤따라왔습니다. 지훈 씨,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지훈 씨가 획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듣는단 말이야. 변명할 게 더 남았어? 당신이 모든 걸 망쳐놨어. 내가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지 알아? 아내를 안고 어머니를 안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받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를 기다린 건 뭐였지? 당신의 그 배였어. 민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지훈 씨,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외롭지 않았다면 전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애원은 지훈 씨의 가슴에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사랑, 배신해놓고 그게 사랑이야? 남편의 친형을 끌어들여 놓고 그게 사랑이라고? 민서 씨는 남편의 발치에 쓰러져 눈물을 쏟았지만 지훈 씨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가에는 배를 감싸 안고 흐느끼는 젊은 아내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배는 터져나오는 울음에 따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지훈 씨가 돌아왔다가 곧바로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거봐, 지훈이가 아내를 버리고 갔잖아. 그럴 만도 하지. 누가 저런 꼴을 참고 살겠어. 현우 씨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경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밭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을 내저으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가게에 들어가면 모두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집안 어른은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제 다시는 우리 집안의 발도 들여놓지 마라. 현우 씨는 분노를 억눌렀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수모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민서 씨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아.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겠어. 한편 박 여사는 거의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퀭한 눈으로 집안만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우는 며느리를 보고 온 동네의 손가락질을 받는 큰아들을 보고 고통 속에서 떠나버린 막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수치심과 슬픔이 그녀를 짓눌러 순식간에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 씨는 배를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네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아마 죽음을 택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내게는 네가 있어. 그럴 수 없어.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바람이 바나나 잎을 스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통곡 소리 같았습니다. 한때 평온했던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각자의 고통 속에서 막막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지훈 씨는 양평 시내를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는 차마 그 집에 돌아갈 수도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마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친구의 낡은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지훈아, 몰골이 왜 이 모양이야? 친구는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 씨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말했습니다. 며칠만 좀 신세지자.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친구는 더 묻지 않고 묵묵히 소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 했지만 마음속의 고통은 불길처럼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만취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아내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고향집에서 최민서 씨의 삶은 점점 더 숨막혀갔습니다. 소문은 잦아들기는커녕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녀는 날카로운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기 박 여사네 며느리 좀 봐. 배가 저렇게나 불렀네. 쯧쯧.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편이랑 헤어진 것도 아닌데 아주버님 애를 가졌다니. 어떤 사람들은 길을 막고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여자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했으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살아서 남들까지 망신시켜. 민서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배를 안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두운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힘든 입덧으로 몸은 지쳐갔고 정신은 마른 나무십처럼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안쓰러우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가여웠지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 온 가족을 수치스러운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 괘씸했습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꿋꿋한 척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막노동을 하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경멸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인부가 그의 발밑으로 시멘트를 쏟아부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동생 아내나 뺏는 놈이 일할 낯짝은 있나 보네? 현우 씨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툇마루에 홀로 앉아 담배꽁초가 타들어갈 때까지 담배를 피우며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집안에서 민서 씨는 몇 번이고 지훈 씨에게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펜을 잡을 때마다 눈물이 터져나와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남편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팔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위패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아이를 보살펴 주세요. 제가 죄인인 것은 알지만 이 아이만큼은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밖에서는 늦어름 양평의 무더위 속에서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대며 답답함을 더했습니다. 낡은 집안 한 젊은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에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묵묵히 경멸을 견디고 있었고 또 다른 남자는 고통 속에서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모두가 출구를 알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자취방에서 지내면서 지훈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낮에는 밖에서 닥치는 대로 막노동을 했고 밤이 되면 길가의 포장마차에 앉아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는 그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잖아. 맞서야지. 네가 이렇게 집 나가 있으면 아프신 어머니는 어떡하고 아내와 아이는 어떡하냐고. 지훈 씨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어. 민서를 생각하면 원망스럽다가도 불쌍하고 형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집에 돌아가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여기까지 말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타지에서 온갖 고생을 견디며 오직 아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지훈 씨가 술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정오, 고향의 사촌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형, 빨리 와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며칠 전부터 충격으로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 누워만 계셔. 그 말을 들은 지훈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떨어뜨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어머니는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위독한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 씨는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고생만 하신 늙은 어머니의 모습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겹쳐지며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방은 어두컴컴했고 한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 여사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왔구나, 내 아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다시는 너를 못 볼 줄 알았다. 지훈 씨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제가 어머니 속을 썩여서 병까지 얻게 해드렸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이미 벌어진 일을 어찌하겠니? 내가 걱정되는 건 언젠가 내가 눈을 감고 나면 이 모든 수치가 너희들 어깨에 남을까봐 그것이 두렵구나. 방구석에 민서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지훈 씨 모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그녀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녀의 발을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우 씨도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고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어머니의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마음속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린 지금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텐마루 밖에서는 밤바람이 바나나 잎을 스치며 쏴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것은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진짜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고된 병세에 지쳐 잠이 든 후 지훈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이 그의 초췌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목이 맨 듯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진실을 듣고 싶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민서 씨는 방구석에 앉아 배를 감싸 안은 채 바람 앞에 촛불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문 밖에 기댄 채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지훈 씨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민서 씨, 말해. 당신 뱃속의 아이, 누구 아이야? 민서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예요. 그 고백은 깊은 밤의 정적을 깨는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책상에 엎드려 피가 나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핏발선 눈으로 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들었어? 형, 당신 입으로 직접 인정하는 걸 듣고 싶어. 현우 씨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펐고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다. 변명하지 않겠다. 전부 내 탓이야. 민서 씨 잘못이 아니야. 민서 씨 잘못이 아니라고? 지훈 씨가 벌떡 일어나 아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아내야. 어떻게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민서 씨는 통곡하며 남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저도 끊어내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곁에 없었잖아요. 외로웠다고? 지훈 씨가 목이 쉰 채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멀리 떠나 있는 여자가 당신 하나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을 지키는데 왜 당신만 배신을 택했어? 왜 내 심장에 칼을 꽂는 방법을 택했냐고.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민서 씨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지훈 씨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묻혔습니다. 현우 씨가 다가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원한다면 내가 여기서 떠날게. 모든 수모는 내가 짊어질게. 하지만 제발 어머니를 더는 힘들게 하지 마라. 지훈 씨가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제발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어? 어머니가 아프신 건 이 망신스러운 일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고. 그는 집 기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주먹에서 흘러나온 피가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흔들리는 등잔불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고 기괴하게 늘어뜨렸습니다. 마치 그들의 운명처럼 말이죠. 민서 씨는 남편에게 기어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요. 다만 이 아이를 키울 기회만 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지훈 씨는 떨리는 눈으로 아내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에게는 손대지 않겠어.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사이는 끝이야. 민서 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두 손을 굳게 말아쥐었습니다. 낡은 집안, 그 선언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제 가장 잔혹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격렬한 대질신문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말없이 낡은 옷 몇 벌을 챙겨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없이 오랫동안 어머니의 침상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는 게냐? 이런 상황에 이 어미를 혼자 두고 가지 마라. 지훈 씨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무를 수 없어요. 저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서서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서 씨는 통곡하며 뒤따라 나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 씨, 제발 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이 폭풍 속에 혼자 두지 마세요. 지훈 씨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 우리 사이는 모든 게 끝났어. 그는 등을 돌려 떠나갔고 그의 모습은 동네 어귀의 대나무 숲 뒤로 사라졌습니다. 민서 씨의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그의 뒤를 따랐고 그 소리는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에 섞여 온 마을에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 씨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친척들이 집에 몰려와 욕설을 퍼붓고 비난했습니다. 한 고모는 대놓고 소리쳤습니다. 계집이 정조 하나 지키지 못하고 무슨 낯으로 고개를 들고 다니느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가문에 더는 먹칠하지 말고. 시장에 가면 동네 사람들은 민서 씨를 보고 수군거렸고 심지어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까. 저 집도 이제 복이 다했지. 민서 씨는 어딜 가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거운 배는 마치 그녀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밤마다 베개 싯이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현우 씨도 경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러 가면 동료들은 그를 따돌렸고 아무도 그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동생 아내 뺏은 놈이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피가 나도록 주먹을 쥐었지만 묵묵히 견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존재였습니다. 박 여사는 완전히 쇠약해졌습니다. 원래도 약했던 몸이 걱정과 근심으로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가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가 조상님들을 무슨 낯으로 뵌단 말이오. 자식들이 이 모양이니 더 살아 무엇하겠소. 민서 씨가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께서 제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으시면 제가 떠날게요. 박 여사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며느리가 불쌍했지만 분노와 수치심 때문에 용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집은 이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수치 속에서 아이를 베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온 동네의 손가락질을 받고 늙은 어머니는 고통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양평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며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훈 씨는 경기도의 한 도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없이 조용히 지내며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집과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떠올렸고 그 기억은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동료가 몇 번이고 그의 모습을 보고는 충고했습니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언젠가는 마주해야지. 네가 이렇게 집 나가 있으면 집에 계신 아픈 어머니는 어쩌고 아내와 아이는 어떡하냐고. 지훈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를 내 아내라고 부르지 마. 그 사람은 나를,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무슨 죄야? 동료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훈 씨는 순간 굳었습니다. 잘못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날 죄 없는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그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솟아오르는 연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한편 고향의 최민서 씨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배는 이미 남산만해졌고 출산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그녀는 끝없는 경멸의 시선과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면 아비가 누군지는 알까? 쯧쯧, 태어나자마자 사생아 소리나 듣겠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서 씨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녀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몇 번이고 밧줄이나 강물을 보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은 배에서 작은 생명이 부드럽게 발길질을 할 때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면서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늙고 병들어 세상의 비난을 막아줄 힘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친척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며느리가 저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될 텐데. 현우 씨는 여전히 묵묵히 막노동을 나갔고 매일 돌아오는 길에 민서 씨를 위해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늘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민서 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죄책감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물가에 앉아 채소를 씻던 민서 씨는 지나가던 두 아주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애가 나오겠네. 태어나기도 전에 망신살만 뻗쳤으니 아이가 불쌍하지. 하지만 그게 다 과보야. 배신한 여자가 받을 벌이지. 민서 씨는 온몸을 떨며 채소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우물물과 함께
섞여 흘렀습니다. 그녀는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그날 밤, 그녀는 강가로 나가 검고 소용돌이 치는 강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배 때문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바로 그때 뱃속에 아이가 살고 싶다는 듯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약속할게. 엄마는 꼭 살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낳을 거야. 다른 곳에서 지훈 씨는 건설 현장 가건물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죄야? 도망친 한 사람과 막다른 길에 몰린 한 사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욱 격렬하게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밤, 양평에는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춥고 눅눅한 집안, 최민서 씨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통에 그녀는 허리를 굽히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민서 씨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박 여사는 그 소리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배가 딱딱하게 뭉치는 것을 본 그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어서 산파 할머니 모셔오너라. 빨리. 현우 씨는 허둥지둥대 문 밖으로 뛰쳐나가 어둠 속에서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온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과 등잔불 빛이 박 여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서 씨가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악의적인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낳는가 보네. 저 아이는 누구 성을 따르려나? 쯧쯧, 태어나자마자 망신이네. 고통 속에서도 민서 씨는 그 잔인한 말들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눈물이 땀과 뒤섞여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저 배를 끌어안고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산파 할머니가 도착해 뜨거운 물과 깨끗한 수건을 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병원 갈 시간 없어. 집에서 나아야 해. 작은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서 씨의 찢어지는 비명, 산파의 다급한 목소리,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힘을 내거라. 이 어미를,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버리면 안 된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붉은 피덩이, 아기가 산파의 손에 안겨 앙칼지게 울었고 기진맥진한 민서 씨는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내 아기.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라네. 근데 저 아이아비가 누구야? 정말 창피한 일이야. 민서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아 저 악독한 말들로부터 지켜주고 싶었지만 떨리는 팔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먼 곳 건설 현장에서 지훈 씨가 앉아 있는데 한 친척이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어서 돌아가거라. 민서가 방금 아이를 낳았다. 온 동네가 시끄러워. 산모랑 아이 둘 다 위태롭다고 한다. 그 소식에 지훈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밥그릇이 떨어졌고 마음속에는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으면서도 모든 것을 증오하며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충고했습니다. 어쨌든 내 핏줄이 섞였을 수도 있잖아. 네가 이렇게 외면하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평생 후회할 거야. 지훈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병든 늙은 어머니를,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수치심이 그의 발걸음을 쇠사슬처럼 무겁게 묶었습니다. 그날 밤 양평 하늘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낡은 집 안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와 늙은 어머니의 한숨,
그리고 죄지은 여인의 흐느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에서는 고통받는 남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다음날 아침 양평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낡은 포대기에 쌓인 붉은 핏덩이의 아기가 기진맥진한 어머니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민서 씨는 너무 지쳐 눈을 뜰 힘도 없었지만 힘겹게 팔을 뻗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 아기의 뺨에 떨어졌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친척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다시 가시 돋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낳았네. 아들이라지. 근데 누구를 아버지라 불러야 할지. 가문의 망신이야. 이런 일은 평생 처음 보네. 박 여사는 침상에 누워 그 말들을 들으며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쫓아낼 힘도 없어 그저 눈을 감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을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삐걱거리며 대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배낭을 맨 지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집을 나간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마당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 집안 어른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이구, 지훈이가 돌아왔네.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고. 지훈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구니로 만든 임시오람에 멈췄습니다. 붉은 핏덩이의 아기가 앙칼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연민과 증오 그리고 숨막히는 고통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민서 씨는 남편을 보고 흐느꼈습니다. 지훈 씨, 돌아왔군요. 이 아이, 제 아이예요. 지훈 씨가 잠긴 목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은 배신자야. 이제 와서 내가 이 아이를 받아주길 바라는 거야? 모여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손가락질했습니다. 맞아. 절대 받아주면 안 돼. 저 아이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우리 성을 받을 자격이 없어. 쏟아지는 비난에 민서 씨는 온몸을 떨며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고 눈물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내 아이는 죄가 없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경멸해도 이 아이는 핏덩이예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박 여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는 죄가 없다. 잘못은 어른들에게 있지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훈아,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훈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가 나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아기의 맑은 울음소리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어하는 작은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췌한 얼굴에 현우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친척들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벌을 받겠습니다. 제발 민서 씨와 이 아이에게 모든 수치를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봐, 제 입으로 인정하잖아.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구나. 한 집안의 최고 어른이 나서서 엄하게 선언했습니다. 현우, 너는 오늘부로 우리 가문에서 쫓겨난 줄 알아라. 그리고 저 아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지훈이가 결정할 일이다. 지훈 씨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형을, 아이를 안고 처절하게 우는 아내를, 그리고 절망 속에 쓰러진 늙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내가 결정할 거야. 아무도 나 대신 결정할 수 없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 씨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결정이 이 가족의 운명을 가를 것이었습니다. 구원 혹은 파멸, 용서 혹은 단절.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여산의 집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모두 지훈 씨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남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운명, 민서 씨의 운명,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결정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헬쑥한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형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과 후회로 가득 찬 눈빛, 그리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흐느낌에 따라 떨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훈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목 메인 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겁니까?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수치를 겪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만이 보이지 않는 질문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집안 어른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어서 결정해라. 저 아이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단호하게 결정해서 우리 가문이 더는 망신당하지 않게 해야지. 지훈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갑자기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민서 씨의 품에 안긴 아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피덩이 아기는 이제 막 눈을 뜬 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꼼지락거리다가 지훈 씨의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 내가 이 죄 없는 생명을 버릴 수는 없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네 핏줄도 아니잖아. 저 아이를 받아들이는 건 스스로 수치를 뒤집어 쓰는 셔. 지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아이가 만든 게 아니야. 이 아이는 태어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 죄가 있다면 그건 어른들이지. 내 형, 내 아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가정을 내버려둔 나 자신. 하지만 이 아이는 살아야 해.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아기를 들어올려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이내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 씨는 통곡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훈 씨, 제가 자격 없는 건 알지만 정말 고마워요.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나는 받아들이겠다. 나는 오늘부로 이곳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내 죄의 대가로 생각하마. 그 말을 마치고 현우 씨는 일어나 조용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흙먼지 길 너머로 사라졌고 뒤에는 무거운 한숨 소리만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막내 아들과 작은 손주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옳은 일을 했다. 조상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실 게다. 하늘이 너에게 평온을 주실 것이야. 지훈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증오 대신 인간의 도리를 선택했습니다. 밖에서는 잿빛 하늘을 가르며 한 줄기 옅은 햇살이 먹구름을 뚫고 비춰왔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비극을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약하지만 소중한 빛이었습니다. 길고 긴 폭풍의 시간이 지나고 양평의 작은 집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현우 씨는 온갖 저주를 뒤로한 채 마을을 떠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정과 명예를 배신한 한순간의 이기심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세상은 의도치 않은 실수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핏줄을 배신한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민서 씨는 출산 후 쇠약해진 몸과 피폐해진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동안 그녀는 행복과 고통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행복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진흙탕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세상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오직 아이를 돌보는 데에만 전념하며 자신의 잘못을 씻고자 했습니다. 박 여사는 큰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막내 아들이 돌아와 아이를 품에 안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냈습니다. 그녀는 과거가 아무리 더럽혀졌어도 인간의 도리를 지킨다면 미래에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 그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결국 용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그 결정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는 대신 때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의리 있는 남자야. 그 후로도 지훈 씨는 고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깨졌지만 그 아이는 그가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서 신뢰와 절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고합니다. 한순간의 흔들림, 한 번의 실수가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수년간의 행복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현우 씨는 고향을 떠나 평생 수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신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인간애와 용서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지훈 씨는 아이를 버릴 수도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이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죄 없는 한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어둠 속으로 내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선택은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모든 가정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행복은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나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의 울타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박 여사 가족의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 끝을 맺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조용히 속죄의 삶을 살게 되고 배신한 자는 대가를 치르며 인간의 도리를 지킨 사람은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일 것입니다.